북한이 어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오늘은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 8.25 합의 이후 훈풍이 불던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이제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핵실험 가능성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저는 지금 그 영변의 이제 원자로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거는 결국 그들이 이제 플루토늄을 뽑아낸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에서 농축 우라늄으로 핵물질 개발, 그러니까 그 생산을 전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실험이나 핵능력 이런 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라늄 농축 공장을 꺼내가지고 지금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고 나온 게 그 영변 원자로를 들고 나온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핵 시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또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높이는 연구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단어가 질량이 붙는 바람에 그런데 그걸 띄어야죠. 질과 양. 그죠? 양은 우선 대량 생산이죠. 네. 핵무기 숫자를 늘려가겠다는 거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서 소형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플루토늄 핵물질로 큰 폭발력을 내는 기술적 수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핵폭탄의 정교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질과 양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그동안 그 패턴들을 보면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두 개의 연관성은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핵폭탄이라는 거하고 핵무기를 구분해서 얘기해가지고 핵무기는 핵폭탄과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 즉 미사일이 결합된 게 핵무기입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핵무기를 완성하자는 거죠. 과거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그 원시적인 거는 비행기로 가서 떨어뜨렸는데 이제는 비행기 싣고 가다 요격이 되죠.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핵폭탄 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같이 결합이 돼서 이게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해서 사거리를 높여야지 그것이 조금 더 위협적이겠군요. 그렇죠. 이제 미국을 쏠 수 있는 정도의 미사일을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을 완성했다는 걸 보여주면 이거 결합하면 나 미국 공격할 수 있다. 결국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으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핵탄두가 좀 가벼워야 된다거나. 그렇죠.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이번에 지금 어떤 미사일이 나올 줄 모르겠는데 적어도 1톤 이하, 적어도 700kg 이하는 돼야 되는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보내려면요?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용량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용량이 선진국의 예를 보면은 소형화가 중국 같은 경우는 600kg 정도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kg 정도 수준까지 소형화를 했죠. 근데 어쨌든 최소 단위가 적어도 600-700kg은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무기가 6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아주 원시적인 수준에서 갔는데 그 선진국의 그러니까 기존의 핵 개발국을 보면은 최초 핵실험 이후에 적어도 7년 이내에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를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2006년도 핵실험하고 올해가 10년째입니다. 그래서 소형화도 어느 정도 근접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북한은 어찌됐건 지금 다음 달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이 그 기상관측용 인공위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구분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주에다가 쏘는 거는 발사체와 위에 뭐가 달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발사체에 위성이 달리면은 위성이고 발사체에 탄두가 달리면은 미사일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은 발사체가 이제
위에 탄두나 인공위성을 끌고 이제 대기권 밖으로 궤도의 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면 거기서 위성은 떨어뜨리고 나머지 이제 떨어지면 끝나는데 탄두는 그로부터 자기가 그린 포물선의 연장선상을 그려가지고 낙하를 해야 되겠죠. 네. 낙하를 하려면은 그 탄두가 대기권에 재진입해서 적어도 마하 한 4에서 6 정도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고열을 견뎌야 되는 그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은 아직 그거는 위성만 얘기했지 아직 탄두는 보여주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어떤 것을 쏠지는 잘 지금 미지수죠. 마지막으로 장거리 로켓을 본 게 이제 위성 은하 3호에다가 광명성 3호를 싣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원시적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또 얼마나 기술을 발전시켰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겠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아마 위성을 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위성 무게가 한 100kg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이건 아주 원시적인 거고 적어도 이거를 위성 무게를 적어도 500kg 이상 늘려서 여러 가지 과학 장비를 담아서 진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위성을 쏠 건지 그게 관심거리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어찌 됐건 그 쏘긴 쏘는 거를 확신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2006년, 2009년, 2012년 3년 주기로 실험을 했어요.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이게 3년 주기라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북한의 핵 기술 발전 과정하고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어떤 김정일 시대부터 핵 개발을 완료하기 위한 어떤 추진 계획이 있는 대로 추진 계획대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2011년도 카다피 몰락을 보고 카다피처럼 되지 않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핵 개발은 완성하겠다. 이게 이제 저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금년도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적어도 50%는 넘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아마 저는 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하겠다고 시사를 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뭐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한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사실은 미사일을 겨울에 쏘는 거는 이제 액체 연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개 좀 부담이 있는 걸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012년도엔 12월 12일 날 쏘습니다. 근데 12월 달만 초에도 북한은 아주 춥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미사일은 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쏘려면은 지금 이제 어떤 작업이 북한이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 지난번에 쏠 때도 보면은 그 그러니까 국제 우주 기구에다가 통보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또 외신 기자를 초청하고 그 당시에 외신 기자 초청을 왜 했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항상 그런 걸 할 때 미국이나 어떤 다른 국제사회에서 요격 가능성을 우려하거든요. 외신 기자들 모아놓으면은 이제 그런 우려가 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사했으니까 지금부터 아마 그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쯤에는 미리 그 파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 뭐 우리 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그런 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취할 조치는 뭐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사일 조립 이제 제조 공장은 평양 인근에 있고 동창리까지 거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사일이 3단입니다. 1단 추진체, 2단체, 그다음에 마지막에 3단 있는데 그걸 각각 나눠가지고 아마 열차에다 싣고 가서 발사장까지 싣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일단가 조립하기 때문에 아마 공장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아마 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제 언제 쏠 것이냐는 지금 가림막을 다 설치해놨기 때문에 언제 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습니까? 그렇죠. 2012년도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조금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기구에다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부르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는 그냥 눈 뜨고 보면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북한의 발사 징후가 포착이 되면 유엔 안보리와 뭐 상황을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유엔 안보리 제재라는 게 실효성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도 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실효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뭐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죠. 그런데 북한이 2006년도 핵실험 이후로 유엔 제재가 누적적으로
이제 강화됐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북한은 제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카다피는 되지 않겠다라는 게 김정일의 유언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우리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하고도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데 이 핵 문제가 모든 게 이거 끝나야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열병식 참석자 가서 시진핑 주석 갖고 정상회담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8.15, 8.25 남북 합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는 좀 전망이 낙관적으로 나왔는데 뭐 예정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3년 주기, 북한의 핵개발 추진 일정상의 3년 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부과된 게 뭐냐면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의 그 권위 컴플렉스랄까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최용해가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최용해를 굉장히 박대를 했어요. 거기에 김정은의 인식은 아마 나이 어린 지도자니까 자기 아버지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 어린 지도자 나를 중국이 무시한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김정은 자기를 어리다고 무시한다. 여기에 반발하고 또 어떤 모양을 보이냐면요. 바깥에다가 위기를 조성해서 내가 굉장한 지략가고 전략가라는 걸 나를 두려워해라. 그런 어떤 권위 컴플렉스를 나타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서 받은 박대가 아마 이번 서둘러서 이거 발표하고 추진하는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8.25 합의문을 그 도출을 하면서 북한 쪽에서는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굉장히 애써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몇 박 며칠 그 합의를 이어가면서 굉장히 애써 왔는데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 측은 방송을 재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어느 한쪽을 취할 것인가? 뭐 자기네들의 그 핵무기라든지 그런 거를 과시하는 그거에 더 초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애써왔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포기할 것인가 이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 보면 될까요?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면은 핵실험을 하고 이거는 또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또다시 남북관계 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건 우리 정부의 선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우리 그 당국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8.25 합의를 보면서 북한이 얼마나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지 민감하게 하는지를 알고 왔는데 또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한의 정확한 의도 여전히 좀 헷갈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물론 북한이 확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확성기를 중단하는 협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의 아주 절대 독재가 지금 확립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영호, 장성택 죽이고 그다음에 현영철 죽이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누구도 지금 김정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죠. 그냥 젊은 김정은이 앞뒤 재지 않고 저거는 나한테 위험하니까 없애라. 그리고 이제 가서 없앤 거예요. 일단 이제 협상을 4일 동안 하면서 일단 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자기들의 목표가 있으면 또 그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북한이라는 게 절대 독재고 1인한테 의사결정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가 이 일 할 때는 이 길은 그냥 팽개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북한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산가족 상봉은 어떻게 될까요? 뭐 무산이 될까요? 아니면은 그 인도조직 차원에서 별개로 진행이 계속 될까요? 그러니까 북한 요인이 아니면은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쪽 전단지 문제를 걸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단지 때문에 그걸 취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이제 요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 요인이니까. 그리고 통일부 장관께서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이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북한이 또 어디서 이렇게 자금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한반도 정세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